사상 초유의 사전투표 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직접 투표함에 투표합니다. 본투표 이틀 전에 나온 개선책,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중앙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지침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도 관리 부실 우려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쏟아진 직원들의 반발, 단독 보도합니다. 나흘째를 맞은 울진 삼척 산불의 진화율이 50%에서 멈췄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 진화도 짙은 연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인도적 대피로를 일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격을 앞둔 최후 통첩 성격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결사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면서 국제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파동 공포에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227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 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선거 4대 원칙, 직접 선거, 비밀 선거 훼손 논란에 휩싸여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 확진자 본투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내 소중한 투표용지를 넣어야 했던 다시 봐도 황당한 일이었죠. 본투표 때는 확진자도 사무원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뒷북 대책이지만 그마저도 우려가 나오고요. 문제가 됐던 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선관위원장은 아직 사과조차 없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 선관위 발표 내용부터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방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투표도 그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과거부터 해오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투표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사전투표 2일차 혼란의 원인이 된 임시기표소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없애고 일반 투표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 반부터 허용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오후 7시 반까지만 가면 일반 투표 방식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투표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경우 확진자 유권자들은 외부에 마련된 별도 대기 장소에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 3곳에서 발견된 투표함에 투입되지 않은 8장의 기표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고의로 공개하는 등 무효 사유가 아니면 유효 투표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또 신분 확인까지 마쳤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확진자들에 대한 본투표 허용 여부는 사례별로 따져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확진자 수 예측부터 투표 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까지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유권자들의 선거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국민들은 황당하고 창피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 본투표는 제대로 치르겠다는 약속에도 의문을 표하는데요. 이 선관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투표함 대신 등장한 쇼핑백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황당해하는 시민들. 사실은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또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유치원 아이들 회장 뽑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지만 오는 9일 본투표가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본선거까지 2일 남았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다 갔고 내일 화요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만에 무언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선관위가 국민 불신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진 쪽에서는 아마
이 논란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과연 제대로 선거가 치러질지 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자신을 지방직 공무원이면서 이번에 투표 사무원을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원글에서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으라는 지침을 확인한 순간 탄식이 터져나왔다며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지자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이 내부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 바구니에 투표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로 시간을 앞당기면 안 된다고 이 거세게 내부 반발도 있었다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특별관리 대책을 전국 시도선관위에 전달한 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 오후 5시부터 투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열흘 전 선관위 직원들에게 공지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 종전 격리자 투표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투표했습니다. 이번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을 검토했다가 돌연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특별관리 대책이 공지되자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엔 직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오후 5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실무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오후 6시 이전 투표가 허용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확진자 등이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실제로 실시된 5일에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단을 내려달란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반발을 무시한 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혼란이 일자 선관위 내부에선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한 책임자를 범죄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는 대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는 여야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참관인이 아예 없었다는 나홀로 투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성혜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한 명이 주민센터 바깥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기표소 밖에는 의자 2개가 놓여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기표소 옆 계단을 올라가야 투표 사무원을 볼 수 있고 의자에는 투표용지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저희 혼자서만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투표하고 계단을 올라와서 좀 두리번거리니까 옷 다 입으신 그 선거위원회 한 분이 나와서 거기다 넣으라고 한 거예요. 기표소 앞에는 참관인들이 앉아 투표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명의 참관인도 없이 투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전투표록에 희망하는 참관인이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감염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게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강제할 그런 근거는 또 없거든요. 참관인이 없어도 괜찮다고 안내하는 투표소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참관인이 없어도 된다고 참관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관인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셔가지고. 중앙선관위는 임시기표소에 최소 1명 이상의 참관인을 두도록 지침을 줬다고 밝혔지만 확진자를 꺼리는 탓에 희망자가 없었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와 참관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참관인입니다. 참관인,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여기 투표함이 없어. 오는 9일 치러지는 본투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매뉴얼대로 했다, 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는데 잘못을 인정은 한 겁니까? 네, 어젯밤에 2차 사과문을 낸 데 이어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중앙선관위는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인사에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관위원장은 뭐 어제 출근도 안 했다던데 오늘도 사과는 안 한 거죠. 네, 오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이제 출근할 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침묵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국민님께 사과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내일 정오에 노 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사과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누구 책임인가요? 선관위원장 책임으로 봐도 되나요? 네, 사전투표에 확진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안일한 준비를 한 선관위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확진 경위자의 투표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니까 청와대와 정부, 국회도 공동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8일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선관위가 국회 안을 만들어서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가 지난달 25일 확진자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때 확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를 3월 5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청와대, 국회 모두 선관위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임시기표소 투표를 한다 이런 내용도 인지는 했지만 직접 투표 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는 모두 예측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하던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 확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사전투표 확진자 신분으로 한 거 아니에요. 김 총리도 투표함에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제 확진 투표를 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총리가 자신의 표를 투표 사무원이 들고 있는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자연스럽게 넣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보죠. 누구를 찍었는지 이 공개됐던 이 투표용지 있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유효로 처리를 합니까? 네, 유권자가 이제 스스로 투표 용지를 공개하는 그런 무효 사유가 아니고서는 우선 네. 유효로 처리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선관위가 파악한 바로는 3곳입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8장의 투표용지가 투표 사무원에 실수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서울과 부산에선 유효로 인정을 하기로 했고 대구에서는 무효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전체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은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전 투표 때요, 이 투표용지를 이제 출력은 했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본투표 때 하겠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이 뭐 본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던 기록이 있으면 본투표를 못하게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선관위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신원 확인 등 특정이 되면 본투표도 가능하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진자로 신분 확인은 했는데 투표 용지를 인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투표가 가능하겠죠. 네,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하긴 했는데 추운 야외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제 선관위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과연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선관위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모레 본투표 대책을 발표했는데 모레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야외에서 조금 추운 곳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투표 당일에 확진자들이 투표소에 몰릴 경우에는 일반 선거인들과의 동선 분리를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외부에서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선거인들 투표가 오후 6시에 딱 종료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추운 곳에서 장시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확진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한다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3,500여 개지만 본투표소는 14,000여 개에 달하고 또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만큼은 혼잡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관위를 비판은 하고 있는데 속내는 좀 다른 것 같다고요? 네, 여야 모두 이제 부정선거에는 좀 선을 긋고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있는데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투표 관리하시는 분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기를 꺼리고 거리를 너무 둬서 기표소와 투표함 거리가 너무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옮기고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투표 절차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부실 관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네, 야권 지지층 결집을 우려한 여당은 관리 미숙, 해프닝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함께 싸잡아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투표 때는 국민이 창피할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대선을 이틀 남긴 후보들의 유세 현장, 오늘도 각 캠프의 마크맨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북상했고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를 돌며 수도권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전혜정, 조영민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먼저 제주를 찾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기면 언제나 그 사람이 승리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 들여왔으니까 한 20만 표는 더 해주는 겁니까? 조금 전 제주도에서 이곳 부산에 도착한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가는 총력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합류해 민주당 출신 대통령 2명을 배출한 부산이 이번에도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부산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구에선 경북 도민의 노래를 부르며 첫 대구 경북 출신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잘합니까? 무슨 도민의 노래를 앵콜을 합니까? 제가 이 가사에 나오는 대로 자랑스러운 경북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행정 경험 능력을 내세우며 유능한 대통령을 선택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리더의 무능은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숙련된 프로가 잘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선거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경기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는 곳마다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머슴으로서 국민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깨끗해야죠. 아니 자기가 머슴이 주인한테 받은 권한 이용해서 그 창고 열쇠에서 뭐 꺼내갖고 지가 따로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가 조금 전 경기 하남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남 유세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며 경기 지역 표심 잡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다른 정권과 너무나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내 일부 운동권 출신들은 이권에만 집착한 사람들이었다며 자신은 정직한 머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뭘 잘 몰라도
자나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습니다. 그 머리 좋고 꽤 많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야근수 쓰면 주인 뒤통수 칩니다. 민주당이 자신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반박하며 국민 이익만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문법이나 여의도의 셈법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정직하게 하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하면 경제성장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 남부 8개 시를 돌면서 수도권 유권자를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선 유세를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양당 지도부로부터 이 판세와 전략 마지막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이 송영길 대표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이 송 대표가 이 유세하고 내려오다가 둔기 피습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는요? 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네. 다행히 봉합 수술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네. 하루 정도 입원해서 좀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대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요, 좀 이것도 황당한 일인데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 문제부터 좀 짚어볼게요.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투표가 사실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매우 소중한 일인데 관리가 엉망이어서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일날 이제 하루 이틀 앞에 또 본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9일 선거에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좀 해프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해프닝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일전을 하는데 심판이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게 한국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책임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 공세죠. 네, 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 표심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좀 유리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높은 게? 사전 투표는 이제 경향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사전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꽤 많이 투표하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양 후보의 지지층이 총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지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은 박빙인데 사실은 조금 모자란 박빙이었거든요.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후보가 상승세이긴 했지만 박빙 열세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초박빙 상태로 붙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투표장에 어느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오느냐의 결집력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3점 슛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던데 남은 변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쪽에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도 부동층이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어느 후보로 쏠릴 것이냐 이 두 개의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또 이건 네거티브라고 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하면서 김만배 녹취를 가지고 좀 공격을 하시던데 이거는 좀 파괴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제 몸통이라고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던 김만배 씨에 대한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것과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주게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이 자금을 좀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도의 문제제기인데요. 적어도 대장동 하면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이 방해해서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벗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호소할 시간 시청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 겁니까?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등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시 위기는 경륜 있고 정책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후보가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네, 총괄 감사합니다.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도마인데 참 황당해하는 국민들 많으신데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요, 이건? 뭐 첫 번째로 선관위의 기획 실패가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서 30만 명 가까이 될 것은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인지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여러 가지 도상 훈련을 하고 이래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됐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서 애초에 계획 자체가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받을 점은 선관위가 나중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보인 태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매뉴얼에 근거해서 했다. 그리고 누가 난동을 부렸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 왜 저렇게 고압적이지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보수층 중에서는 여전히 이 부정 사전 투표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것이 터지면서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부분은 의도가 개입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육하원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를 네.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실 부정이라는 어떤 의도를 개입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체 투표율이 높을수록 좀 유리하다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네. 그런 어떤 변화의 지점들에 공감하셔가지고 나오는 유권자들이 많을 때 저희 투표율이 높다 보고 있고 투표율이 저조하면 오히려 그 여당이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구축해왔던 조직력이라는 게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직력을 뛰어넘는 그 대중의 투표 참여 욕구가 이 선거의 승리 키라고 봅니다. 판세를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선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 발표된 조사에서 거의 95% 이상의 조사에서 저희가 승리했거든요. 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그 사퇴하고 이제 저희 후보를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우리 후보가 우뚝 서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네. 그 표심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어서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술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정당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바가 있고 그쪽도 네. 정당 연구소가 조사하는 바가 있고 네. 방법론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네. 추세를 봐서도 결코 단일화 이후에 꺾이거나 뭐 오히려 나빠진 건 아니다. 전혀 보고 역풍이라 계시다는 부를 거죠. 만한 움직임 감지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이제 정권 교체에 바라는 지지층에서 네. 이제 변수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오히려 그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마음을 확고하게 잡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걸 보입니다. 네, 이 대표가 특히나 이 호남 민심에 좀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사전 투표도 이제 광주 가서 하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0% 득표.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네. 3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ARS 조사들 공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한 25%대의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제 광주와 전남과 전북 이 세 군데 자치단체 중에서 한 곳이라도 30% 넘으면은 네. 대파란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새로운 뭐 김만배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완벽하게 진짜 서울시장 때 생태탕 시즌 2입니다. 네. 그때 생태탕 의혹 때도 아무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증언자가 네. 신빙성을 강하기 위해 가지고 인상 착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뭐 페레가모 구두에 뭐 그랬었죠. 흰색 백바지에 뭐 백상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번에 김만배 씨와 그 녹취록이란 걸 보면은 네.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거기에 신빙성을 더하겠답시고 커피 따라줬다 이야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목표하는 득표율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네. 과반을 넘었죠. 네. 네. 그 당시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였지만은 저는 그 수치를 상회하는 표를 받아서 저희가 참 180석을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정 동력이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름과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보다 네. 3, 4 정도 더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봅니다. 자, 마지막 호소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국민의 검사로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해온 걸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되어서 세대 통합과 지역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저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바쁘시다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눈빛이 불타오르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뜨거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장동 녹취록으로 또 맞붙었습니다. 앞서 보신 그 여야 지도부가 나눈 공방 그 얘기인데 네. 한 인터넷 매체에 김만배 녹취가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오늘 집중 포화를 퍼부었어요. 맞습니다. 해당 언론은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까지 단독으로 열면서 종일 이슈를 키웠습니다. 어젯밤 김만배가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이 녹취록이 김만배가 박영수를 윤석열 검사에게 연결해 주었고 사건을 덮었다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몸통인 것 같은 증거들 녹취록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이 녹취 시점을 좀 문제 삼더라고요. 네, 녹취 시점인 지난해 9월 15일은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녹취 내용도 허위라고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은 매일같이 철진한 네거티브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워낙 배색이 짙어서 무리수를 두는구나. 드루킹 사건의 재판이라고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요, 제보받은 내용이라면서 의혹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의 성비와 연령의 비율이 균일한 점을 들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것도 관련된 건가요? 윤 후보 비판 댓글 같은데요. 네, 보시면 추천 수가 빠르게 올라가죠.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급상승하는 건 조작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녹취록 보도를 공유한 게시글이 자동 추천되도록 조작돼서 운영진이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집단적인 여론조작 정황이라면서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 막판까지 치열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후보들과 그 짝꿍이 보이는군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짝꿍 송영길 대표 소식입니다. 송 대표는 오늘 낮 신촌에서 선거운동하던 중에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후보와 송 대표 등 민주당 선거운동을 꾸준히 촬영해 올린 70대 진보 유튜버로 알려졌는데요. 일정을 취소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송 대표, 괜찮다며 글을 올렸지만 이 후보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전에도 발목 다쳐가지고
발목 투혼 선거운동 하셨는데 빨리 회복돼서 우리 복귀해달라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자, 이재명 후보 곁에 다른 짝꿍도 있죠. 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인데요. 오늘 부산 유세에서도 직접 이재명 후보를 소개했고 이 후보 역시 이 위원장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요, 또 소화제 모델로 유명한 배우 김하균 씨가 깜짝 등장해서 이 후보와 함께 광고 속의 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윤석열 후보는요, 이준석 대표 외에 새로운 짝꿍이 생겼잖아요. 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들어가실 때 두 분만 좀. 네. 아이고, 저 어디에 주무셨어요? 이제 뭐 윤 후보 든든한 짝꿍이 생겨서인지 셀프 디스를 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양쪽에 계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도리도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남은 선거운동 모두 안전하게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공격하고 껴안고 소리 지르고 여한 없이 이 선거운동한 것 같아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산불 현장으로 갑니다. 내일도 이 주부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오전만 해도 이 바람이 잠잠해서 내일은 다 끄겠다 싶었는데 상황이 또 안 좋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꺼져야 할 산불이 반대로 번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아침에 바람이 약하고 내륙 반대 방향 쪽으로 불면서 오늘이 산불을 잡을 좋은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 불머리를 잡고 내일 이 주부를 진화하는 게 산림청의 목표였는데 좀 멀어졌습니다. 오후 4시에는 울진군 대흥리에 산불이 번져서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캄캄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늘엔 연기가 자욱합니다. 대흥리는요, 이 산림 당국이 정한 저지선인 이곳 36번 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안타깝지만 서쪽으로 더 늘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와 가까워 여기서 불이 더 번지면 피해가 커집니다. 산불이 번진 이유는 약한 바람으로 화재 연기와 연무가 짙어졌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헬기가 오후에야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산불 구역이 너무 넓어서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산림이 빽빽한 것도 불을 끄기 힘든 점입니다. 산림당국은 화선 60km 정도인 울진 불길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진화 중인데 50%였던 진화율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강원 강릉 동해 산불도 연기로 진화 작업이 한때 멈췄습니다. 한편 울진 산불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들이 벌인 담뱃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됐을 당시 현장을 지나간 차량 넉 대를 모두 특정했습니다. 이 차량 넉 대 모두 울진군 주민 소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국의 소방 헬기와 소방차를 총동원했지만 보신 것처럼 불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씨가 날아다니며 꺼졌다 되살아났다를 반복해서 결국 사람이 꺼야 합니다. 화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배영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치솟는 불길. 진화 작업에 착수한 화재 진압 대원들 손길이 바빠집니다. 소방 호스가 얼어붙어 작동되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밤사이에 호스가 얼은가 보네요. 어제 저녁에 썼던 거라서. 잠깐. 빨리 해라, 빨리! 호스를 끌고 까마득한 산을 오르는 대원들. 산 중턱에 올라가 물을 뿌리고 한쪽에선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곡괭이질을 하고 흙으로 남은 불씨를 덮습니다. 호스가 닿지 않는 곳엔 15kg짜리 등진 펌프를 맨 대원들이 투입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산을 오르다 보니 숨이 턱턱 막히지만 머물댈 시간이 없습니다. 산불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 비탈이라 이렇게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것보다 걱정이 태산이죠. 이 불이 언제 겁니까? 불 끄는 게 문제지. 지금 이게 좀 재앙이에요, 재앙.
변덕스런 바람 탓에 불길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 시뻘건 화염 앞에선 두려움도 생기지만 한시라도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팁니다. 불이 내 방향으로 불면은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18,000명. 화마와 맞서 싸우는 이들의 사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 나오면 이제 코에서 뭐 검은색 같이 이게 그런 재료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손이나 얼굴이나 옷에도 많이 묻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많이 안 하십니까? 울진 오니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주민들은 타버린 송이버섯 서식지가 이번 세대는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고 망연자실합니다. 재해 현장에서 절도 사건까지 벌어져서 이재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집은 노란 철제 지붕만 빼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편한 전종구 씨는 산불이 번지기 전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도 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치 약 받는 약도 다 타고 뭐 옷을 하나 가져두고 하나도 못 챙겨놨어요. 완전히 그냥 몸만 빠져나고 완전히 거지라서요. 이웃 마을에 사는 반태인 씨.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50년 공들여 가꿨던 산속 송이 서식지가 잿더미가 된 게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산불 피해를 입으면 앞으로 30년은 송이 구경을 할 수 없습니다. 산이 다 탔죠. 여기는 완전 전멸이요. 이 송이는 타버리면 30년 이상 안 나요. 그 다른 거 해야죠. 이제 송이는 이제 끝나버렸지. 우리 세대에는 끝나버렸죠. 상상도 못할 일을 겪은 주민도 있습니다. 3대 동안 지켜왔던 집을 화마로 잃은 남용구 씨. 설상가상으로 대피소에 가 있는 동안 누군가 집에 있던 공구를 훔쳐갔습니다. 공사장에 많이 쓰는 게 이거 드릴 종류. 여기 2개인가 3개 있었거든. 없네 여기가. 그럼 한 500만 정도 가까이 된다고. 참 도와주려 못 참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실제로 경북 울진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화마에 빈집 털이까지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 마음은 마냥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의 민간인 대피로를 열어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총공세 직전에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떨어진 미사일. 육중한 건물들이 산산조각 나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집중 폭격에 주택가들도 폐허가 됐습니다. 잿더미로 뒤덮인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이르핀. 무차별적인 폭격에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일째. 5분마다 가해 폭격에 시내 건물의 80% 이상이 완파됐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 직전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에서 민간인 임시 대피로를 열어주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도 키이우 진입을 앞둔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키이우 도심 진입로인 다리들을 잇따라 폭파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는 러시아의 포격을 막기 위해 영공 봉쇄와 함께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Закрити небо над Україною, закрити для всіх російських ракет, захищати нас, захищати людей. І ви це можете, якщо ви цього не зробите. 미국은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다룰 수 있는 미그 29기를 폴란드가 지원하고 폴란드의 공백을 F-16 전투기로 대신 메워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주변국에서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출격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통제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대에 무차별 폭력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외국 언론사에도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송탑을 노렸던 러시아군.
지난밤에는 제2도시 하르키우 방송탑을 폭파시키며 TV와 라디오 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눈과 귀를 닫으려는 러시아가 자국 내 언론 통제에도 물리력을 동원했습니다. 모스크바 곳곳으로 번지는 반전 시위 진압에 무장한 경찰을 투입하고 나선 겁니다. 시위 참가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곤봉으로 때리거나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줄줄이 붙잡히는 시위대. 90대 노인부터 어린이들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시위대 색출을 위해 불시에 휴대전화를 강제 검열하는 일도 예산일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러시아인은 13,000명이 넘습니다. 무차별하게 체포한 시위대를 연신 실어나르던 호송버스가 무리하게 운전하다 전복 사고까지 빚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뿐 아니라 언론에도 마술을 뻗쳤습니다. 러시아 정부 표현대로 우크라이나 내 특수군사 작전이 아닌 침공,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가짜뉴스로 몰아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내 반정부 성향 매체들뿐 아니라 미국 CNN과 블룸버그, 영국 BBC 등도 러시아 내 보도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외신들은 독립 저널리즘의 범죄화, 진실의 은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폴란드 국경에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는 차량줄도 늘어서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피시킨 뒤 전장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의 사연을 김윤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짐가방을 든 우크라이나인 리리아 씨가 폴란드 메디카 국경 검문소로 향합니다. 함께 피난 왔다가 폴란드에 두고 온 아이들과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지만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Тому що я працівник поліції України, і я давала присягу своєму народові, державі, що я буду їх захищати. Я просто виїхала на один день, щоб дитину залишити батькам, і вертаюсь назад. 올레그 씨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피난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Ну да, так, я знаю, що бачите, скільки людей, особливо чоловіків, повертаються, але не знаю, що з того буде, тому що Росія дуже велика. 수도 키이우에 남아 끝까지 항전하자고 외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에 목숨 건 귀성 행렬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이 줄짓고 있습니다. 제 뒤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러시아군에 맞서거나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국경을 반대로 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km 넘게 늘어선 우크라이나행 차량 행렬에는 해외에 살다 귀국을 결정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4000 кілометрів я вже зробив. Я зустрів порядка 10 машин, які вертаються додому на Україну боронити свою хату. 폴란드 국경도시 푸셰미셰 기차역도 우크라이나행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У цей складний час, незважаючи на всі там страхи, які могли бути, українці не бояться, повертаються до себе додому і будуть захищати свою батьківщину. Але зараз дуже необхідна допомога світова.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제 하루에만 18,000명이 입국했는데 이 중 자국민이 1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면서 국제 유가가 14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3차 오일 쇼크 불안감에 환율도 치솟고 국내외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1230원대 근접하자 외환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한 끝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27.1원에 가까스로 마감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며 전거래일보다 2.29%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3%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증시에 환율까지 요동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We are now talking to our European partners and allies to look in a coordinated way at the prospect of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 while making sure that there is still an appropriate supply of oil on world markets.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는 러시아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최후의 제재 카드.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6%로 크지 않지만 제재가 이뤄지면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해 타격이 예상됩니다. 조금 더 보시는 분은 한 200달러까지도 보셨어요. 이제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물가 상승과 급격한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바다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인증샷을 찍겠다며 차를 세우고 내리기도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터널 내부, 차에서 내린 남성이 도로 위를 한참 달립니다. 옆 차선에서 서성이던 여성은 차에 올라타 남성을 따라갑니다. CCTV에 찍힌 건 지난달 5일 새벽 1시 40분쯤.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을 틈타 차를 세우고 터널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터널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 입구입니다. 전광판에는 이륜차 진입과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바닷속에 있다며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령 있는 분들보다는 타지에서 관광 오셔가지고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는 건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실제 터널 내 불법 행위 10여 건이 포착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세운다는 자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사를 좀 강하게 해서 일벌백계 하려고 하는 취지를 하다. 인생샷을 찍겠다는 욕심에 인생을 건 위험한 행동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북 울진의 산들이 나흘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가뭄과 강풍 속에 발생한 산불이 숲과 마을을 덮쳤는데요. 바람이 잦아들어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동과 영남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더라도 원래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봄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12도, 모레는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엔 쌀쌀해서 일교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아침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2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선 이램 맑고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5부 요인으로 불립니다. 독립기구라서 국회 탄핵 외에는 경질이나 해임도 안 되죠.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공정한 선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서 높여놓은 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를 해놓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기억이나 하는 걸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관위가 망친 민주주의 축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